인터넷 네트워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터 네트워크이니까 네트워크들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 네트워킹 기능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장비가 라우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보기도 하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이런 인터넷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장비들을 일반적으로 일컬고요. 그게 이제 계층마다 주로 이제 3계층 이하의 네트워크 계층 이하의 각 계층별로 장비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1계층 물리계층만 지원하는 게 이제 리피터라고 하는 게 있죠. 리피터는 이제 단순히 신호를 증폭해주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호스트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이 길면 물리적인 현상으로 신호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제 리피터를 둠으로써 여기 이쪽으로 도는 전기 신호를 그대로 증폭해 가지고 먼 거리가 장거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지원하는 인터넷 토킹 장비가 리피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맥 어드레스를 이제 주로 사용하죠. 맥 어드레스를 사용해가지고 로컬에서 이제 조그마한 네트워크들을 서로 이제 상호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때 쓰는 브리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오늘날은 이제 브리지를 보기가 아주 힘들죠. 좀 오래된 거여서 사실 요즘은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사용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스위치 장비들을 브리지들을 다 대체해가지고 하는데, 워낙 스위치가 요즘은 이제 장비 업체들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뭐 L2, L3, L4 스위치까지 여러 계층들을 지원하는 다용도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스위치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라우터라고도 하는데 뭐 스위치로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스위치가 뭐 2, 3, 4계층까지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제 스위치를 다루진 않고 좀 고전적인 것이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있던 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브리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설명하기 용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스위치라고 하면 이게 다 막 포함되어 있고 스위치 장비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그런 스위치라고 하는 용어 내에 여러 이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능을 설명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브리지라고 좀 옛날 것을 이야기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브리지는 기본적으로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맥 어드레스를 링크되어 있는 맥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를 브리지라고 하죠. 오늘 스위치가 이제 그 브리지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이제 요즘은 지원하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라우터죠. 라우터는 IP 주소를 이용하는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이제 로컬이 아니고 아주 장거리, 아주 먼 곳에 있는 노드들 간에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가 이제 라우터 장비인 거죠. 이게 이제 뭐 게이트웨이라고 써놓고 3계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계층만 지원하는 게 리피터다, 2계층을 주로 사용하는 게 브리지다, 3계층까지 사용하는 게 라우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브리지를 보면 이제 브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네트워크에 있는 특정 호스트가 있죠. 한쪽은 보니까 이더넷이죠, 이더넷. 이시고, 이쪽은 보니까 이더넷이 아닌 이제 다른 2계층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면 뭐 토큰링이랄지 뭐 다른 무선일 수도 있죠. 무선 통신 기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계층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인데 양쪽이 이제 다른 거죠, 프로토콜이. 그런 경우에 이제 브리지가 그걸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 네트워크에 쓰는 2계층 프로토콜과 이쪽에서 쓰는
이계층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다른 경우에 요 이제 헤더 부분이잖아요. 이 헤더 부분이 있는데 이 헤더 부분을 아마 맥어드레스나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럼 주소들이 이제 다르게 될 거고 패킷 사이즈 다르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보면 이제 이 헤더 부분에 있는 정보를 이쪽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던 걸 이쪽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헤더로 변환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브리지는 변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쪽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패킷을 다른 쪽 네트워크에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래야 이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들 간에도 상호 인터넷 토킹을 하고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브리지가 그런 프레임 해석 기능, 변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브리지에는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지하고 소스 라우팅 브리지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큰 차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지는 브리지들이 알아서 이제 라우팅 경로를 선정하는 거고 소스 라우팅의 경우는 패킷에다가 경로를 처음부터 어디를 경유해서 가라라고 이제 프레임 내에다가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브리지가 라우팅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겁니다. 아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건 이제 이런 라우팅을 브리지가 하는 게 아니고 브리지가 라우팅을 하는데 경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소 안에서 쓰여진 경로대로만 전송해 주는 거에 있습니다. 어쨌든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지가 이 라우팅 경로 설정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는 사용자 호스트가 프레임에다가 라우팅 정보를 줄 필요가 없고 목적지 주소하고 소스하고 목적지 주소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리지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 이렇게 있을 때 브리지가 다리자는 의미잖아요. 브리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쪽 어떤 호스트에서 보내는 프레임의 목적지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브로드캐스팅 하게 되는데 로컬린에서는 이더넷 경우에 여기 이제 선에 따라서 모든 노드들의 이제 데이터가 가죠. 브리지한테도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브리지가 그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이제 전송이 됐겠죠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쪽에 있는 네트워크 쪽에서 오면은 그 수신 프레임을 무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쪽에서 이제 전송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이제 요게 이제 보내는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가 이쪽이다. 다른 브리지를 건너편에 있는 다른 쪽 네트워크에 있다 그러면 그놈을 이쪽에다가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여러 로스터들한테 갈 건데 그때 자기 맥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이놈만 이제 그 패킷을 프레임을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계층에다 올리고 얘들은 이제 그걸 버리는 거죠. 자기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브리지는 결국 다시 이야기하자면 목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보고 들어오는 쪽에 자기 브리지로 들어오는 쪽에서 그 목적지 주소가 되어 있다 그러면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건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맥 어드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쪽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단순한 점 기능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계층에 있는 맥 주소를 주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지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흘려 보내주거나 그것을 자기가 일종의 이제
주소 테이블이 있는 거죠. 맥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포트가 있네요. 포트가 있어서 브리지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상대편으로 흘려 보내줄 거냐 아니면 그냥 차단하고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맥 어드레스 주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브리지를 이용해서 연결해 놓은 애쉬인데요. 보면 이제 네트워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트워크가 4개 있고 브리지는 여기 하나, 2개가 있네요. 그래서 브리지 1인 경우는 포트가 하나, 둘, 3개 있고 브리지 2는 하나, 2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야기했듯이 브리지 1이나 이 브리지는 각각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맥 어드레스 테이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왜냐면 3계층의 IP 라우터에 있는 테이블을 사실상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용어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책에서 어쨌든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쓰긴 했지만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3계층 네트워크계층에서 사용하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용하는 주소들은 ABC라고 좀 노드를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실은 이제 현실에 가까운 건 여기 맥 어드레스인 거죠. 랜카드 고유부 48비트짜리 물론 브리지에는 뭐 그게 이제 다른 추가적인 어드레스가 붙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B1의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보자고 하면 A, B는 지금 이게 포트거든요. 그래서 A, B는 어때요? 1번 포트로 보내야 되겠죠. 1번 포트로. C, D는 2번 포트로 보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E, F, G는 뭐 여기 G나 F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로 봤을 때는 3번 포트로 보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바로 옆 네트워크든 아니면 저 먼 쪽에 있는 네트워크이든 간에 브리지 1으로서 봤을 때는 F나 G나 E나 다 오고 자기한테 오른쪽에 있는 3번 포트를 통해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은 다 이제 3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브리지 2도 라우팅 테이블이 보면은 자기는 단순하게 이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잖아요. 1번 포트 아니면 2번 포트를 보내야 될 곳이니까 사실상 포트는 두 가지 종류인 거죠. 그래서 FG는 2번 포트로 나머지는 다 1번 포트를 이용하게 되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지 역할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A가 B로 보낸다 그러면은 A가 이제 데이터를 흘려보내죠. 이더넷인 경우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돼서 브리지한테도 들어오긴 할 텐데 B한테도 갈 거고 A가 이렇게 보내면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팅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 흘러가잖아요. 당연히 이제 B는 이제 자기한테 온 거니까 그 상위 계층에다 데이터를 올려보낼 텐데 브리지 1의 경우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목적지 B가 1번이네 라고 하는 걸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온 게 다시 1번이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만약에 이제 A가 뭐 G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그 헤더 부분에가 데이터 링크 계층 헤더 부분에가 여기 맥 어드레스하고 여기 맥 어드레스가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 주소를 봤더니 G더라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3번 목적지 주소를 보고 이쪽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흘러가는데 이쪽에 있는 것도 이제 받아볼 수 있죠. 브로드캐스팅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니까 이제 버리고 브리지 2에서는 이제 그 목적지가 G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2번 포트로 보내면 되네. 그래서 이쪽으로 또 흘려보내는 거죠. F도 가고 G도 가긴 할 텐데 이제 F는 자기 게 아니니까 버리고 G는 이제 자기 거니까 그 데이터를 상위 계층에다가 이제 올려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브리지 역할은 차단 아니면 해당하는 포트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 첫 번째 이제 초기에 이제 플러그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돼 있죠. 이제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막 스위치 전체적인 스위치를 킨 거죠. 네트워크가 막 구성됐을 때 어떻게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되느냐라는 라우팅 테이블이 그 방법이 이제 플러딩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플러딩 알고리즘 별게 아니라 플러드라고 하는 게 홍수잖아요. 홍수. 물이 범람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라우팅 테이블이 없어요. 브리지를 새로 뭐 교체를 했다거나 하면 없겠잖아요. 뭐 새로운 뭐 노드가 생겼다거나 하게 되면 걔들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없을 텐데,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조건 이제 뭐 데이터들이 이제 보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흘려보냅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뭐 아무데나 모든 포트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해당하는 A가 보냈다 그러면 A는 1번에서 왔네. 그러면 자기 테이블에 이렇게 1번이라고 쓴 겁니다. 쓰고, 만약에 G가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G도 이제 흘려보내죠. 플러딩이니까 무조건 막 흘려보내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보내면서 G는 그러니까 3번 포트에서 들어왔네. 그러면 이렇게 3번이라고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채워가는 것이 이제 플로딩 방식이고, 그런 걸 백워드 러닝이라고 하죠. 초기에 뭔가 사전 설정이 아니고 실제 라우팅을 하면서 즉 사후적으로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한테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오면 다 그냥 모든 포트로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들어오면 자기한테 테이블이 없으면 무조건 보내고, 대신 들어온 방향에다가 포트를 노드하고 이제 맥 주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먼저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사후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채워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백워드 러닝하고 역방향 학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를 지었는데, 방금 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플로딩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보내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니까 다 모든 포트를 흘려 보내는데, 그 들어오는 쪽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이제 호스트 C가 램4로 옮겨간 경우를 한번 보자. 테이블은 어떻게 쓰는지. 요 놈을 자르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옮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VG1이나 2에 있어서 지금 C는 원래는 2번에 있잖아요. 2번으로 보내야 되고, 브리지 2의 입장에서는 1번 포트로 보내야 되죠. 1번 포트로 보내는데, C에 왔으니까 C가 이제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물론 이제 목적지를 보고 얘가 이제 라우팅을 하겠지만, 어쨌든 C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브리지 2고 C가 오른쪽에서 보내네 하고 이제 자기가 이것을 2로 바꿔줘야 되겠죠. 2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브리지는 이상하네. C가 들어온 놈이 3에서 보내네. 3으로 이렇게 가장 최신의 입력판에 어디서 왔는지를 그거를 해가지고 라우팅 테이블들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C 부분만 3과 2로 바뀐 거죠. C만 3과 2로 이제 이런 식으로 호스트가 옮겨가면은 항상 라우팅 테이블은 입력 방향을, 데이터를 보낼 때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목적지에 보내게 되는 포트를 정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갱신을 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팅 테이블의 갱신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뭐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특정 포트로 이제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식의 플러딩을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지금 이쪽 랜하고
랜이 두 개가 있는데 브리지가 두 개가 있어요. 양쪽 동시에 연결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이유가 있었죠. 이쪽이 고장 났을 때 이쪽으로 건넨달지. 그래서 이중화한 경우에 이런 쪽으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고 하면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처음 A라고 하는 노드가 데이터를 이제 플러딩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가겠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도 간단 말이죠. 브리지 2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브리지 1의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놈이 이래서도 들어왔는데 돌아가지고 2에서도 들어오거든요. 어느 쪽을 입력으로 설정해야 되냐, 그걸 보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해야 되는데, A가 1번 포트로도 들어오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2번 포트로도 들어오게 되죠. 이러면 이제 결정을 못 하잖아요. 어디로 써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브리지 BS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제 사이클, 이제 순환 구조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내부적으로 설사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도록 작성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경로 설정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트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트리는 뭐 자료 구조를 여러분이 지금 배웠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트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프에서 이런 거 트리라고 하는데, 연결을 사이클이 없어요. 사이클이 여기로서 보내가지고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이클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선을 타고 오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트리로 되어 있는 노드,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들 간에는 유일한 경로만 있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보내려면 딱 한 길이죠. 다른 경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얘한테 보내려면 요 한 경로밖에 없잖아요. 트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이 있다 그러면 이런 트리가 아니죠. 이러면 트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놈에서 요놈한테 보낼 때 요렇게도 보낼 수 있지만, 또 선이 있다면 요렇게도 보낼 수 있잖아요. 유일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트리가 아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프가 네트워크에 있는데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트리만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잘해볼 시간에 또 수업을 하겠지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크로스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노드고 네트워크 있다고 합시다. 뭐 이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밴드위드 전송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서 이 자체로는 지금 트리가 아닌데, 이 안에서 이제 트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크로스컬 알고리즘,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크로스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경로들을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작은 순으로. BD, DT는 2로 이제 가장 작잖아요. 그 다음 뭐 AC, CD, 3. 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둘 똑같은 것들은 BD가 먼저든 DT가 먼저든 상관없고, 어쨌든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BD를 먼저 딱 BD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DT가 있죠. DT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AC가 있죠. AC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CD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 CB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CB를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사이클이 생겨버리잖아요.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생략합니다. 뭐 제끼는 거죠. CB는 사용하지 않는다. BT를 이것도 이제 사이클 생성되잖아요.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 AB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니까 하지 않고, SA 이렇게 되면 SC 나면은 사이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노드들이 연결됐죠. 모든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트리예요, 트리. 트리처럼 안 보인가? 그렇지만 이걸 좀 흐트러 놓고 보자. 그러면 A를 루트로 갖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S가 있고 A 오른쪽을 C로 두고 C 밑에 D가 있죠. D 밑에 B하고 T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트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풀어가지고 풀어서 좀 밑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구조는 똑같잖아요. 선이 연결된 것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로 선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서 유일한 경로를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플러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이런 라우팅 테이블이 모순되는 그런 게 생기지 않고 라우팅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료고지 시간에 크리스칼 알고리즘 배우겠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페런트 브리지가 이제 거기에 이게 트랜스페런트 브리지는 라우팅 테이블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브리지가 경로를 저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고 학습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소스 라우팅 브리지라고 하는 것은 소스 라우팅, 소스가 원천이라는 거죠. 보면 이제 프레임에다가 경로를 이거예요. 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라우터들이 경로 설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테이블 별도로 유지해 가지고 그걸 보고 오른쪽이 왼쪽이 몇 번 포트니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보내는 송신자가 보내는 쪽에서 프레임에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라우터들을 통해서 어떤 브리지들을 통해서 보내라라고 정보를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브리지들은 그걸 까보고 그 다음에 어떤 포트를 보낼지 이 프레임에 있는 걸 해석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기능만 한다 이겁니다. 라우팅 테이블 별도로 구성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프레임, 이 계층을 프레임이다 한다 그랬잖아요. 헤더 정보가 그 경로 설정이고 경로 어떤 브리지들을 경로에서 가야 될지 데이터들 여기 다 이제 경로 정보가 써져 있으니까 이걸 해석해 가지고 다음 어떤 포트를 보내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브리지 역할이 별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스 라우팅 브리지는 아까 플러딩 알고리즘, 스패닝 트리를 구성해야 되고 하는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기능들이. 그래서 이제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간편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간편하다는 거죠. 라우터 브리지는 이제 복잡하죠. 소스 라우팅 브리지는 별로 할 일이 없어. 자기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열어가지고 경로만 보고 포트를 여기 써진 대로만 보내면 되니까 따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할 것도 없고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소스 라우팅 브리지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은 이제 2계층 있잖아요, 브리지. 1계층의 리피터는 이제 다루지 않는 게 물리적으로 증폭해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여기서 책에서는 그 리피터 언급만 하고 이제 생략했고, 그다음에 IP 인터넷 루팅의 경우죠. 3계층의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아주 먼 장거리에 데이터를 보내고 할 때 이제 실은 이제 오늘날은 그 장거리가 아니어도 그건 이제 IP를 많이 쓰죠. IP 특히 IP 버전 6 되면서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IP를 추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IP의 대세인데 어쨌든 IP의 경우는 3계층까지 사용하고 하위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이 밑에 2계층이 다 다르죠. 위에 이제 IP는 다 똑같아요. 라우터는 IP 기능까지 있으니까 IP라고 하는 범용적인 주소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2계층 이하에 있는 기술들이 이더넷이든
PPP든 ATM이든 또는 블루투스 무선 통신이든 이 계층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이 사용하는 주소 형태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IP는 동일하거든요. IP는 다 동일하잖아요. 어떤 네트워크에 물려있던 디바이스가 간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밑에는 어떤 디바이스에 근접해 있는 그런 이계층 이하의 네트워크 장비든 프로토콜을 사용하든 간에 IP 주소만 공유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통신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통신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라우터가 하는 것들은 이런 중계 기능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송신 호스트에서 수신 호스트로 보내는데 보니까 이쪽은 이더넷을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여기는 이제 이 라우터 사이에는 PPP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볼 일 없었을 텐데 전화선을 이용해가지고 모뎀 끼워서 했던 옛날 그런 프로토콜인데 뭐 이제 라우터 B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건 ATM망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라우터들이 갖는 기능이 물론 IP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IP를 보고 어떤 라우터를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경로 설정이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IP를 보고 앞에 건 맥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IP 주소를 보고 어떤 라우터로 보낼 건가 이런 데 설정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기능이 이계층이 다르잖아요. 즉 자기의 왼쪽에 물려있는 네트워크는 이더넷이고 자기 오른쪽에 물려있는 PPP다. 그래서 이계층에 있는 이 부분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즉 이계층이 아까 브리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에는 PPP지만 오른쪽은 ATM이잖아요. ATM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제 맥 주소도 바꾸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방금 했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도 결국은 이제 헤더 부분의 차이인 거죠. 차이인데 그래서 몇 계층이 되면 패킷 변환 기능이 필요하다. 2계층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1번 프로토콜에 있는 IP 주소를 읽고 어느 라우터로 보내야 될지 경로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부에 몇 계층 이더넷 랄지 PPP랄지 어떤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들을 패킷 변환할 수 있는 헤더를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패킷 분할과 병합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얘들이 프로토콜마다 패킷 사이즈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더넷 같은 경우는 1500바이트 바이트라고도 하고 또 옥텟이라고 하죠. 옥텟 또는 바이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렇게 옥텟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옥텟이 이게 똑같이 둘 다 8비트에 8비트 1바이트죠. 옥트라고 하는 게 이제 8이잖아요. 8.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쓴다. 단위는 같은 8비트다. 옥텟이라고 하면 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트워크에서 쓸 때는 옥텟이라고도 한다. 바이트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 부분 단위가 같다. 8비트로 ATM 같은 건 53비트잖아요. 53 옥텟 53바이트 그래서 구간별로 패킷에 지원하는 사이즈가 다르니까 여기에 맞도록 조각을 내줘야 되고 1500바이트짜리를 53바이트는 조각을 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킷이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지원하는 패킷 사이즈 형태를 분할하고 또 합쳐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라우터들이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하는 경우도 아까 브리지에서 좀 있었지만 비슷하게 여기도 고정 경로 배정하고
적응 경로 배정이 있죠. 고정이냐 적응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 경로 배정은 사전에 라우팅 테이블을 사람이 만들어 온다는 사람 직접 고정 경로를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간단하고 효율적이지만 사람이 뭐 이게 효율적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제 라우터의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왜냐면 자기는 신경 쓸 게 없고 사람이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단점은 이제 트래픽 변화가 있는데 어디가 뭐 고장이 났다거나 잼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동적으로 경로 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고정 경로 배정을 거의 쓰지 않죠. 옛날 이야기고 특별한 경우에 스태틱으로 라우팅 테이블에다 해놓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뭐 별로 쓰진 않는다. 어쨌든 근데 고정 경로 배정을 할 때는 선로의 전송 용량이랄지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량, 데이터 전송량이나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커패시티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선로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는지,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양이 특정 두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가 전송량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놈은 뭐 데이터가 별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얼마 안 된다 했지, 뭐 이런 실제 사용량과 또 선로의 용량, 물리적인 용량들을 고려해 가지고 경로 배정 라우팅 테이블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정을 해가지고 R3하고 R7 여기 라우터죠. 이건 라우터, 이건 네트워크인데 물려있는 총 8개의 라우터가 있고 그러니까 5개의 네트워크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봤더니 R3하고 R7에 물려있는 건 R7이 어딨지? R3하고 R7에 물려져 있는 이런 경로 선로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선로가 고속통신을 채운다. 10기가, 뭐 1기가 뭐 식으로 좋게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뭐 100메가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트워크 2하고 네트워크 4를 비교해서 이쪽은 좀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 자주 네트워크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그러면서 라우터 3나 라우터 7을 경유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얘들을 경유하도록 될 수 있으면 라우터 3와 7을 지나가도록 하고, 여기는 분비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된 게 이게 라우팅 테이블인 거죠. 앞에 지금 총 라우터가 8개 있으니까 그 8개의 라우터들이 각각 자기의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사실 네트워크 주소인 거죠. 일단 라우터 1만 한번 봐보죠. 네트워크 총 5개가 있는데 네트워크 1, 2는 바로 자기한테 다이렉트가 물려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 있을 때 지금 얘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 1, 2는 바로 물려있으니까 그쪽을 바로 보내면 되죠. 문제는 이제 다른 나머지 3개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네트워크 3의 목적지다 그러면 R4를 이용해라. R4를 네트워크 3에 있으면은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거죠. R4를 이용해서 자기는 R4로 보내면 된다. 아니, 그 다음에 네트워크 4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 네트워크 4 영한테 보내는 거죠. 영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했을 때 R2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뭐 보낼 수 있고, 이렇게도 경로가 많은데, 아까 뭐랬어요? R3가
선로가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이런 건 없애버리고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R3를 이용하라. 그렇게 돼 있죠. R3를 네트워크 5는 R6를 네트워크 5는 여기서 이렇게 보내. 물론 이렇게도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라우터 두 번 거치게 되잖아요. 홉수라 그러는데 라우터를 한 번 거치는 것을 홉이라 그러고, 그런데 홉수를 줄여야지. 왜냐면 전송 선입점 납부도 하더라도 이 라우터를 거치게 되면 얘는 그 패킷을 까보고 또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홉수를 줄이는 게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7에 물려있는 선이 고속이라 하더라도 이래서 보낼 때 두 번 라우터를 경유하는 것보다는 R6라고 하는 한 번 경유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라우터들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각 라우터에다가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 경로 배정인 거죠. 고정 경로 배정. 이걸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준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적응 경로 배정은 라우터가 알아서 어떤 연결 상태에 뭔가 문제가 변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라우팅 경로를 변경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특정 네트워크나 라우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할지 혼잡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 피해가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 라우터들이 그걸 반영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변경하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손이 안 가는 대신에 라우터의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라우터 이제 부담을 좀 많이 지게 되는 게 시죠. 근데 그런 겁니다. 단점이 경로 과정에서 라우터 부담이 지금 간다. 그러겠잖아요. 아까는 사람이 그냥 스태틱으로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라우터가 그런 것들을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항상 업데이트 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단점은 이제 불일치성, 시간상으로. 왜냐면 어떤 구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쪽에 있는 라우터나 이쪽으로 보내는 네트워크, 여기에 있는 라우터들이 여기 큰 집에 있는 애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문제가 생길지, 멀리 떨어져 있는 라우터들은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현재. 얘들은 차례로 알아야겠죠, 시간 순으로. 그래서 이쪽을 안 보내야 되는데 다른 경로를 보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쪽 보내게 되는 거죠. 이쪽 중간에 이쪽 경로에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라우터들 간에 통신에서 주고받을 때 이렇게 시간상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없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 모르고 있어가지고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상의 불일치성 문제가, 정보 불일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일치성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간에 라우터 간에 그런 정보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이 고장났다, 또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라우팅 경로 변경해라. 이렇게 되면 이런, 사실상 이런 것들은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정보라고. 그렇잖아요. 좀 당장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상대방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서 실제 데이터 보내는 그 전송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트래픽들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종의 꼭 우리 말로 하면 행정 비용인 거죠. 행정 비용. 궁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개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무원이 너무 많은 거야. 체계가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다 적은 경로 배정 방식을 사용하죠. 왜냐면 워낙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니까 사람이 일일이 고정 경로 배정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시스템 AS라고 이제 흔히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자율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동일한 라우팅 특성을 가진 논리적인 단위로, 예를 이렇게 생각하면 동신대학교, 이렇게 뭐 나주시청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부적으로 우리 학교도 보면 라우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뭐 전산 세탁 건물도 있지만 공대 건물이니 도서관 건물이니 각각 단대별로 다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시스템 내부에서는 이제 학교 전산센터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위가 딱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 자율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율 시스템 내에서 이제 활용되는 프로토콜들을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IRP, IGP라고 해서 인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자율 시스템 간에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이것은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익스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RIP, IRP, OSPF, ISIS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를 우리가 다루진 않는데 수업 시간에 상당히 그 자체가 복잡한 프로토콜들이라, 근데 시험에 보안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 중 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외우기 좀 방법은, 이거 이제 뭐 비트윈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게이트웨이 간의 프로토콜이다. 여기 발전 EGP나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에서 G자가 들어가면 게이트웨이, 여기 다 외우는데 여기도 있긴 한데 이게 비트윈 게이트웨이, 익스테리어 이런 식으로 좀 차라리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외우는 게 이게 아니면 요거니까 뭐 방법상으로 이야기해준 거고, 뭐 어쨌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내부 라우팅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자율 시스템 간에 연결하는 쓰여지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이런 것 BGP나 EGP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서비스 품질,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죠. 영어가 잠치사니까 짧게 쓰고 이제 Q하고 S는 좀 크게 써서 서비스의 질이라는, 서비스 품질,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전송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분실, 지연 시간, 지터라고 했죠. 지연 시간의 분포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QoS 지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고품질이 제공하거나 뭐 그 서비스 클래스에 따라서 이런 것들 하게 되죠. 일단 하나는 연결 설정 지연 시간도 이제 품질이죠. 특정 노드도 특히 연결형 데이터 통신 방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연결 설정이 있어져요. 가서 그에 대해서 컨펌하는 것까지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연결된 최종 컨펌까지,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결 설정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지연이 낮아야 좋지. 연결 설정 실패 확률에서 이런 임계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연결 설정할 때 특정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지 한정 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을 넘어서면 연결 실패한 거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런 실패의 확률이 적어야 된다. 당연히 전송률이 있겠죠. 초당 바이트 수, BPS라고 하죠. 대음자 써야 되겠네. 바이트니까. 초당, 여기 퍼라네, 퍼 세컨드. 바이트 퍼 세컨드, 비트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초당 얼마만큼 많이 보낼 수 있는가? 이건 클수록 좋은 거죠. 전송 지연은 이건 연결 설정이 관련이고 전송 지연 데이터를 실제 보낼 때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때 경고 시간이라는데 당연히 전송 지연도 낮을수록 좋고 그때 오류율도 실제로 100GB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바이트나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전송 오류율이죠. 그것도 낮아야 좋고 패킷에 이제 우선순위를 분류해가지고 이게 긴급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천천히 보내도 되는 건지 실시간에 보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서비스에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어떤 건 아주 고품질의 좋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좋은 건 늘리고 나쁜 건 낮추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어떠냐 그러면은 인터넷에서는 실제로 잘 되는 게